네, 패널 토크는 시스템의 혁신,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힐링 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님, 로엔 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님, 그리고 중앙일보의 박수련 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앙일보 팩플의 박수련 팀장이고요. IT 산업계 주요 아젠다 이슈들을 취재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팩플에서 최근에 다뤘던 그리고 인터뷰했던 두 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 패널 토크에서는 이 스타트업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또 사회적으로 논란의 한 중심으로 소개가 돼서 주목을 받았던 창업자 두 분을 뵙게 됐습니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이신 우리 로엔 컴퍼니의 정재성 부대표님, 그리고 성형 시술 정보의 강남 언니를 운영하시는 힐링 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먼저 두 분 우리 긴장도 좀 풀 겸 최근 근황과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미용 의료 정보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강남언니라는 정보 플랫폼 만들고 있는 홍승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은 미용 병원들이 입점해 있고 가장 많은 활성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버티컬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대표를 맡고 있는 정재성입니다. 저희는 로톡이라는 법률 플랫폼을 통해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 IT 기술을 도입해서 법률 시장을 선진화하고 대중화해서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세션 패널 토크 세션의 주제가 시스템의 혁신, 도전과 과제인데요. 굉장히 거창한 제목인데 두 분이 가장 앞단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로톡하고 강남 언니 아마 사회면 기사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전하는 시장의 특성이 굉장히 또 다른 스타트업들과 조금 많이 다른데 변호사, 의사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공급해 주시는 전문가들의 수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또 전문가 역량이 서비스 받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서비스들인데 또 정작 약간 믿을 만한 정보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이 방금 이제 정재성 부대표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왜 이 변호사 서비스 시장, 법률 서비스 시장에 도전하게 되셨는지, 로톡은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 시장에서 뭘 해결하고 싶으셨는지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2011년도까지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분들이 변호사가 되셨는데 그때까지 변호사가 12,000명이 있었는데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이제 10회 합격자까지 나와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31,000명의 변호사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요자 차원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정보를 얻고 직접 변호사를 찾고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막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대국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중에 73%가 아는 변호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5년 동안 민사소송 1심 사건을 보면은 72.6%가 변호사가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에 해당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 비대칭과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법률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불법 법조 브로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변호사법상 직접 계약에 개입을 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5년도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변호사분들이 브로커, 불법 법조 브로커를 통해서 수임하는 게 전체 수임의 30% 정도에 해당하며 그 중개 수수료도 30% 정도를 그 불법 법조 브로커에게 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국민들은 아는 변호사가 없고 경험과 전문성 정보를 시장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합리적으로 변호사 선택이 힘들고 그래서 법조 브로커를 통해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톡은 각 분야에 훌륭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그 경험과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정보와 컨텐츠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뢰인은 본인의 지금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적합한 그 변호사를 직접 찾고 선택해서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조 브로커 문제도 해결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 앞에 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법률 서비스 시장의 공급자와 또 소비자 양쪽의 니즈를 다 충족하는 플랫폼을 IT 기반으로 만드시는데 도전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홍 대표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제 홍 대표님은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시고 의사로 환자를 보시는 대신에 힐링 페이퍼를 창업을 하셨어요. 네, 왜 의사 대신에 창업자의 길을 걷고 이 힐링 페이퍼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제 병원 실습을 이제 본과 3학년 때부터 보통 도는데요. 그때 이제 병원 실습 돌면서 창업한 회사가 힐링 페이퍼인데요. 본과 3학년 때 창업을 했는데 그때 처음 창업을 했을 때의 어떤 계기는 그 저희가 실습 돌면서 겪었던 어떤 병원의 진료 현장은 너무 이제 규모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진다. 내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오늘 수술해야 되는 한 4-5명의 환자 아니면 내가 진료해야 되는 뭐 50여 명 내외의 환자에게만 이 영향력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좀 규모 제한적인 산업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너무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규모 제한적인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그때 크게 2가지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처럼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0배 더 많은 비용을 받는 형태로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택했듯이 이제 공급자 효율화에 포커스해가지고 3분 진료로 대표돼서 이제 공급자 효율에 딱 최적화해서 더 많은 환자를 보는 형태로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나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본과 1학년 때나 2학년 때 이제 조그마한 IT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작은 성취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으로 이거는 문제 해결 방법을 스케일업을하게 해결하면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의료랑 IT가 융합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주목했었던 거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이제 정보 불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 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서비스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고객 중심을 향해야 되는데 고객 중심을 향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를 그 IT 기술로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주목했던 거는 이제 그 의료 정보의 이제 사실 정보가 불투명한 문제 그리고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전문 지식의 격차 이 2개가 그 정보 불균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사실 정보 먼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의료기기의 뭐 원자재, 수술의 가격, 의료진의 수술 횟수 이런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그런 사실 정보를 오픈함으로써 고객들이 의료진을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실습을 돌다가 네, 이걸 또 산업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좀 타고나신 뭔가 문제 해결형 네, 그런 인재이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두 분 말씀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보 비대칭 그리고 이제 공급자 중심. 이 부분에 이 많은 소비자들도 여러 좀 곤란함 혹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두 회사에서 꼭 집어서 이제 창업의 동기로 네,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홍 대표님 말씀 중에서 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정보부터 먼저 공개를 하자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검색을 통해서 가격 정보도 굉장히 비교하는데 익숙해 있고 대부분의 그 제품 서비스 정보들을 여러 군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의료 서비스는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막상 그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하시고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그 정보들을 어떻게 사실 정보들을 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던가요?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어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이제 예를 들면 나라에서 비급여 가격을 공개해라라고 이제 의사분들한테 권고를 하는데, 이제 의사분들은 다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저희가 어떤 뭐 쿠팡에서 뭔가 쇼핑을 하더라도 뭐 100ml당 얼마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고, 원재료, 뭐 성분, 뭐 칼로리는 어떤지 이런 속성 정보까지도 다 알고 저희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돕는데, 의료에서는 그런 게 아직은 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눈높이만큼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강남 언니 서비스가 2015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동안은 고객의 후기를 수집만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집한 고객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픈하면 입점해 있었던 병원들이 다 탈퇴를 할 정도로 거부감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용자 후기만 네, 보여줘도 네, 사용자들의 이제 직접 그 병원을 이용한, 강남원을 통해서 그 병원을 선택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남긴 평가를 2년 정도 동안은 이제 수집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강남원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고객한테 그 2년 동안 쌓았던 데이터를 오픈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꽤 충성도 높았던 그런 병원들이 많이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좀 다른 산업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관성이 좀 심하고, 그 도입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라이선스 수로 이제 보호받는 산업이다 보니까 굳이 저희 플랫폼 아니어도 어떤 질환자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여서 이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 안 되는 거 선택, 그리고 오픈되면 나는 떠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좀 해결하셨어요? 네. 근데 설득을 좀 많이 일일이 돌아다니셨나요? 병원들을 설득하셨나요? 결국은 이제 이기심에 호소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유효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분명히 어떤 병원들은 평판이 좋고 그런 평판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고객 중심적인 의료에 더 집중하는 병원들이 있고요. 그런 병원들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플랫폼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5개 광고를 해야 된다거나 뭐 TV 출연을 해야만 본인의 병원을 알릴 수가 있었더라면, 강남원이 같은 플랫폼이 생김으로써 좀 영세한 사업자여도 이제는 의료 행위에만 집중해서 좋은 고객 경험을 주면은 그 고객 경험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 진료에만 애를 쓰면 이제 평판이 전파되는 것들은 저희 같은 플랫폼들이 널리 전파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더 이기심에 맞는 그런 고객 중심적인 병원들은 더 존중받고요. 그게 저희들 데이터로도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기가 많고 평점이 9.5 이상인 병원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제 좀 입소문이 그래서 네네. 좀 많이 난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남고 좀 안 좋은 평을 가진 곳들은 이제 이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사실 정보를 검색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소비자들한텐 또 이쪽 정보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으로서 좀 자리를 잡는 데까지 처음에는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자도 또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최근에 이제 가장 공급자인 전문가 단체들과 좀 심하게 씨름을 하고 해오고 계신, 지금도 하고 계신 우리 로톡 얘기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변호사 단체 이제 변협, 변협에서 이제 회원들이 로톡에 광고를 하거나 하면 이 불이익을 주겠다. 구체적으로는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회원들한테 공지를 내리고 함으로써 이제 로톡은 직접적으로 그 회원 변호사들이 이제 로톡을 탈퇴하거나 하는 이제 피해를 좀 입으셨다고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공급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그리고 정보가 서로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른 한 축에 있는 공급자 전문가 단체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네, 반대하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기도 했겠지만, 또 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실 이제 후기를 노출하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왜 싫어한다고 보시는지, 갈등의 본질이 뭘까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사실 2012년도에 법인 설립을 했고 로톡이란 서비스도 14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만으로 7년 10개월이 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변호사 회원이 최대 약 4,000명까지 가입을 했고요. 사실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거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4,000명이나 가입해서 만으로 7년이 넘게 거의 8년 가까이 운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률 전문가가 불법 서비스에 1,000명이 본인을 공개하면서 사실 가입해서 이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간접적으로 다 인지를 할 수가 있고,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변호사 협회가 올해 갑자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2015년도와 16년도에 각각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저희를 검찰에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차례 다 이제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나 다 무혐의 판단을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법무부, 중弁부를 비롯해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인정받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소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변호사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는 서비스라고 무혐의 결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첫 번째 변협의 주장을 들어보면 저희를 불법 서비스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쓰면 징계하겠다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오해가 사실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불법인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주요 국가만 보아도 유일하게 우리나라 변호사 단체가 저희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톡을 금지시키고 변호사 회원을 불이익을 주면은 결국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국내외 대형 포털 사이트에 훨씬 높은 광고비를 지불하면서 본인을 알려야 되고, 기존에 문제가 되던 법조 브로커 문제도 정보 비대칭이 다시 심해지기 때문에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이란 오해가 사실 걷어지는 게 첫 번째 갈등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보니까 변호사협회에서는 협회 내부에 규정을 신설을 해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쓰면은 징계하겠다라는 규정을 올해 5월에 신설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합법이라고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소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이제 신고를 한 상태고, 그 결과를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의 갈등의 본질은 변협은 저희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성장하면은 저희가 독점을 해서 법률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가정에 기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업계에 계시는 분들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성장한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에게 마켓시어를 뺏길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 배달앱 시장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그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한집 배달이라는 서비스로 쿠팡이츠가 강남 3구에서 점유율을 한순간에 따라잡았던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그 등장을 하지만 아까 홍승일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고객 중심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성장하고 살아남는 것이 사실 이 업계의 본질입니다. 로톡과 같은 양사이드 플랫폼은 변호사나 의뢰인 양쪽 다 저희의 고객이고 이 둘을 밸런스를 맞춰서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지금 그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은 법률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고객 편익 관점에서 이 사안을 사실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점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사실 타다와 카카오티 사례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변협에서 이제 회장님 인터뷰를 할 때 로톡을 방치하면은 법조판 카카오 택시가 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사실 카카오티 택시에 그 대응하는 경쟁사로 타다라는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그 타다라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다 금지법이 생기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한 이후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카카오 택시가 그 확보하면서 그 경쟁자들이 이제 진입하지 힘들 정도의 이제 독점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독점을 막으려면 그 각 버티컬 서비스들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경쟁자들을 경쟁 업체들을 많이 양산을 해서 선의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고객인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선택받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는 로톡을 법조판 카카오 택시가 될 것이라고 주장은 하면서도 동시에 변협은 현재 변호사 광고 시장의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저희보다 변호사 광고 시장에서만 수십 배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 포털 사이트는 허용을 하고 로톡은 금지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서 그 대형 포털 사이트가 너무 광고비가 비싸서 그 월 정액으로 그 저렴하게 광고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로톡을 이용하던 로톡 회원 변호사님들이 갑자기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의 78.7%가 청년 변호사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약 30여 개 업체가 있고 저희 리걸테크 협의회 소속 그 리걸테크 업체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IT 기술을 통해서 고객 편의와 시장의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더 양성하고 육성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시장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털에 이제 변호사 광고, 이게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아주 오래됐잖아요. 근데 우리 로톡 같은 이제 새로운 어떤 광고 정보 플랫폼이 나오면 조금 더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걸 우려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본질 부분에서 이제 왜 이런 작은 스타트업의 요구를 반대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은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진다고 새로운 경쟁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걸까요? 네. 사실 그 기존에 이제 변호사들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고 사건을 수임하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호사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래 브로커가 이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제 IT 기술이 발달을 하고 사실 대부분의 산업이 그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컨텐츠와 서비스와 상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사실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했고 당연한 행동들이 이제 많이 훨씬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변호사법은 1970년도에 생긴 법이고 그 과거에 그 정보 비대칭을 만들었던 그 상황을 계속 유지가
되고 익숙한 것들을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불법이라는 오해와 그리고 향후에 독점할 것들이 우려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그 자료 화면에도 나왔듯이 이제 법조판 카카오 택시라고 비유한 주장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로톡이나 강남 언니 이슈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창업계, 스타트업계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제2의 타다가 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타다 서비스가 물론 지금도 이제 타다는 또 토스로 가서 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요. 아무래도 새로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생기는 규제가 어떤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경험 때문에 하시는 우려 같아요. 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이런 이제 강남 언니나 로톡이 제2의 타다로 비유되는 시선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타다 사례는 거의 뭐 합법적이었던 서비스를 이제 새로 법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이제 불법화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저희도 그 비슷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반발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의 경우에는 그 택시 산업 그 자체에 경쟁을 했다라 그러면은 저희나 로톡은 그 안에서 이제 양면 시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아까 이제 뭐 고객과 변호사 양쪽이 다 고객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병원을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좋은 고객 중심적인 의료를 행해야 되는 어떤 파트너로서 여기고요. 그분들이 이제 더 고객 중심적인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돕고 고객 중심적인 의료를 했을 때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촉진하고 그냥 단순히 연결만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료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드러나게 해서 이제 그 건강한 플레이어들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 연결을 가속하는 역할을 이 플랫폼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의사 협회나 이런 쪽에서는 좀 이해하시기에 우리와 환자 간이 형성했었던 이 시장에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어떤 파일을 갖고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배척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파일을 네. 이 시장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파이도 더 키워주는 이제 협업의 대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파이가 더 커지고 있나요? 일단은 그 해외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그 한국의 미용 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오는 이런 세계 1등 미용 의료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오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어떤 여행사나 브로커를 낄 수 있었던 이런 초대형 병원들만 외국인 환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요. 그 일본 진출하고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일본에 있는 분들이 한국 병원으로 오셨는데 저희 강남원이 서비스 내에서도 일본어 번역이 다 제공되고 어드민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일본어 활용 능력이 전혀 없는 그 한국 병원에서도 일본인 환자를 실제 수술까지 했었습니다. 이렇듯 이제 이 플랫폼의 도움으로 연결이 더 가속화되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파일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례네요. 네. 근데 이제 정재성 부대표님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면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사실 변호사들이 가장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제도나 법이 현재 있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뭐 도움 내지 아니면은 해법에 어떤 단초가 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좀 그게 되게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의아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좀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 아무래도 일반 변호사님들이 아니라 변협이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변협이 이 변호사들의 등록 심사 그리고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갈등 해결에 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로톡이
그 최근에 이제 이런 변이업과 이슈를 겪으면서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변호사 회원 수도 절반 이하가 이제 절반 이상이 탈퇴를 했고요. 매출도 사실 67%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변호사 협회가 로톡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사실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그 협회 내부 규정으로 로톡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탈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존의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라면 그 법에 대한 뭐 개정이나 또는 그 문제점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제도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법이 아니라 협회 내부의 규정을 신설을 해서 또 로톡이 아니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규정이 잘못됐고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들을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 갈등 상황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관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로톡이 합법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발표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로톡 변호사에 대해서 실제로 그 만든 규정을 가지고 징계를 하면은 감독권을 발동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법무부에서 해줄 정도로 사실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말씀드렸던 이제 헌법소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문제 삼는 거는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신고를 하고 헌소를 제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 버텨야 하는 것은 사실 스타트업입니다. 그 스타트업은 지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그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돼서 결국 그 저희가 그 문제 제기한 법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스타트업은 그 이렇게 힘들게 저희 로톡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말 죽도록 힘든 상황들을 버티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 왔는데 일방적인 그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공격으로 사실 피해를 받아서 감정적으로나 이제 사업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어디에 뭐 복구를 해달라고 호소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로톡과 같은 또 유사한 일들이 그 스타트업이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에게 작은 플랫폼 업체들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갈등 상황이 있더라도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개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 갈등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스타트업에게 너무 큰 이런 피해와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선제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들이 그 이런 저희로서 작은 그 스타트업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봉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보다는 정부나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스타트업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또 이런 어떤 기존의 공고한 질서를 뚫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스타트업들은 기존의 규제나 아니면 그 규정들과 이게 내가 하는 사업이 맞는지 이런 부분의 모호함이 굉장히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료 서비스에서도 이제 강남 언니가 겪고 있는 갈등의 한 내용은 이제 의료 광고 심의를 의협에서 하고 있는데 자율심의 기구로서 하고 있는데 그 심의의 기준과 범위가 좀 모호해서 생기는 갈등인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징계 권한까지 갖고 있는 변호사 협회와는 좀 다르게 징계 권한은 없긴 한데요. 변호사 협회가 그 의사 협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이제 자율 심의 기구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의료 광고 중에서 이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의료 광고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심의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뭐 법상으로는 독점 권한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광고 심의 기구가 그 의협 산하의 자율 심의 기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무엇이 의료 광고냐라고 하는 영역도 애매하고 또 의료 광고를 어떻게 심의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의료법에 준해서 심의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율 심의 기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내규로 의료법을 초과해서 심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겪고 있는 거는 이 강남원리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남기는 후기나 평가까지도 그 의사협회 측에서는 이제 캡처를 떠서 병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이게 불법 서비스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일반인들이 이런 이용 후기를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을 받아보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상으로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제 그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그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뭐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자의적으로 이걸 불법이다라고 저희 회원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이런 불법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탈퇴 공문을 보내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게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강남원에 올라 있는 모든 콘텐츠가 다 광고가 아닌데 의료 광고는 무엇이고, 그럼 의료 광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그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허가하는 그런 기준대로 그 기준에 맞는다라면은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그 기준이 분명해지면 저희는 좀 사회 불확실성이 안 커질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 표시하는 것도 의료법에서는 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율심의기구를 들어가면은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안 되면 광고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검열을 받는 그런 매체가 아닌데요.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강남원리 같은 플랫폼을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할 수 있는 매체로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자율심의기구의 이제 의료 광고를 심의받아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그 허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통과를 안 했고요. 이용자들의 경험담도 인정을 안 했고, 또 의료기기의 뭐 원자재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해도 그 광고에서 통과를 안 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 올라오는 것만 광고로 된다라 그러면 저희도 문제가 크게 않겠지만, 지금 의사협회는 문제 삼는 게 강남원리 내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다 캡처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 회원분들한테는 이게 불법 서비스니까 탈퇴하라고. 네, 그래서 좀 우려가 있는 네, 겁니다. 이 모호함이 빨리 사라지고 조금 마음껏 사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여러 어려움이 있고, 참 이 그래프 아까 우리 로톡에서 보여주신 그래프 보니까 회원 수가 굉장히 진짜로 절반이 돼서 크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쨌든 기업은 생존해야 되고 또 생존을 넘어서 사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은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제 강남원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여러 갈등과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또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는데 굉장히 시장 자체는 또 위축이 된 상황이었는데도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되셨고 또 어떤 성과들을 좀 거두셨는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이 시장을 크게는 이제 중국권 시장이 있고 이제 미국 시장이 있고 또 한국, 일본, 동남아 이렇게 크게 이 세 덩어리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강남원리 같은 이런 미용 의료 정보 서비스로 꽤 큰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고 미국에서도 존재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뭐 앞으로 10년 동안 압도적으로 1위가 된다 해도 그 세계 1등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플랫폼이 가장 고객 중심적인 경험 제공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글로벌 사이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 것에 이제 주요 전략으로 일본과 한국을 아울러서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1등이 된다라면 이제 그 시장 크기 면에서도 중국, 미국, 그 한국, 일본을 합한 시장이 이제 1대1 정도가 돼서 다퉈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국의 미용의료 이런 의료진의 숙련도나 이런 생태계, 그리고
한국인들이 이제 미용 의료 소비 밀도가 가장 높거든요. 인구 100명당 하는 수술 횟수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 점들이 이제 한국의 미용 의료를 가장 고도화 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시장 크기 면에서는 중국, 미국과 비슷한데 이 산업의 성숙도는 가장 높다라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1등하는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1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본과 한국을 진출하신 거예요, 하나의 일본으로? 시장으로 보고 진출했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는 원래 한국으로 많이 와서 시술도 받고 했던 것 같은데 현지에서 그럼 현지 서비스를 현지화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코로나 전에는 전략적으로 이제 크로스보더라고 하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분들 중심의 서비스로 만들어 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분들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더 일본 내에서의 일본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예약하고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로 피봇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본 내에서 그 가장 많은 입점 병원을 가진 로컬 그 미용 의료 정보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네. 네, 좋은 소식이시네요. 그 이제 로톡은 이제 또 전 세계 각국마다 법률 제도나 뭐 법률 서비스의 어떤 문화나 이게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뭐 직접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는 이제 이런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포함해서 사실 아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30개 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리걸테크라는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시도들이 저희가 체감할 정도로 막 나오고 있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아요. 몇 군데 이제 또 열심히 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로톡은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런 갈등을 좀 잘 해결하시는 것과 별개로 어떻게 또 성장할 계획이신지 네, 이 갈등 이외에 또 성장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선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 그 회사가 단순히 광고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알고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에 그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 문제,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그 리걸 테크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법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그래서 국내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의 그 성장을 그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IT 회사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거고요. 우선 국민들한테는 누구나 이제 본인의 법률 문제에 적합한 이제 변호사를 직접 찾고 편리하게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법률 접근성을 향상하고 변호사를 찾는 수요를 키워서 국민과 이제 변호사와 우리 모두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IT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특히 변호사들에게는 이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리걸테크를 접목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사실 그 고객 관리나 사건 관리 그리고 문서 관리, 뭐 온라인 계약 등의 솔루션들을 IT 솔루션들을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입돼서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 보면 의료 시장도 뭐 10년, 20년 전에는 그 고객들이 병원을 방문하면은 그 기흥, 니은, 디귿 순으로 된 종이 차트를 꺼내서 그 고객의 정보와 이런 그 진료를 관리를 하고 했는데 사실 EMR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유비케어라는 회사가 이제 의사랑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 확장하기 시작하고 여러 경쟁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IT 솔루션이 의료 시장의 선진화에 굉장히 그 기여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법률 시장에는 사실 IT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가보면은 보통 이제 그 수백 장의 한 사건별로 수백 장의 그 하드카피 사건을 이제 노란색 서류 봉투에 넣어서 쌓아서 관리하고 그 서류 봉투에서 꺼내서 이런 색인으로 찾는 그리고 일정 관리도 보통 화이트보드를 쓰는 법률사무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IT를 통해서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게 시장 확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호사가 이제 같은 시간에 예전에 한 사건 하던 시간에 이제 4사건, 5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면, 사실 경쟁이 심해지고 사실 가격 경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시장 사이즈가 커지고 같은 시간에 변호사가 이제 벌 수 있는 금액, 매출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도 있지만 변호사가 그만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면 한 변호사가 커버할 수 있는 법률 문제, 의뢰인 수가 사실 늘어나서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고,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호사가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72%의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도 사실 더 많이 변호사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면서 변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내 직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인공지능이 당장 전문가들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IT 기술은 사람이 직접 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직접 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법률 시장에서는 수천만 건의 방대한 판결문을 한 사람이 수기로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결문 자료들을 빠르게 유사한 판결문을 찾고 분석해서 변호사가 더 훌륭한 소송 전략을 세워서 의뢰인들을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국민들에게도 더 좋고 변호사에게도 사실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과거의 IT 기술을 통한 산업의 효율성 증대는 쉽게 사실은 이미 저희 체화가 되어서 IT 기술의 도움인가?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에 대한 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IT 기술의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엑셀이나 PPT 같은 것들이 없을 때는 종이로 하고 OHP를 쓰고 하면서 굉장히 팩스를 송신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IT 기술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사실 시장의 성장과 뭔가 확대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IT가 보조적인 역할로 변호사들이 잘 활용하게 된다면 법률 시장의 규모가 확대돼서 사실 시장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변호사들도 매출이 볼륨이 커질 수 있고 의뢰인들도 더 많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로톡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열심히 질문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제 한 7분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개인적이고 훈훈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두 회사 모두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이신데, 이제 의사가 아니라 이제 창업자가 되신 우리 홍 대표님의 경우에 이제 쭉 지금 이제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하시고요 하셨는데, 이제 오늘 힘든 얘기를 다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10년 가까이 오시는 동안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한데, 아까 맨 처음에 창업을 하신 동기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동기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힘든 고비들을 잘 넘기시고 오시게 된 원동력? 이런 게 뭐였을까요?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는 이제 암 환자들 커뮤니티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만성 질환자분들 건강 관리 서비스도 만들다가 이제 갑상선 질환자분, 공황 장애 환자분들 이런 서비스를 2년 넘게 만들다가 이제 3년째 됐을 때 피벗한 게 이제 강남원이라는 서비스였는데요. 그 동안에도 저희들 팀이 이제 계속 함께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도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거는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모인 팀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팀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모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이 산업에서
그 의료가 규모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돌아가는 문제를 IT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고객 중심으로 우려가 되는 걸 해결하고 싶어, 이런 그 문제의식으로 모였던 팀이었어서 이렇게 오래 재밌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뭐 있었겠지만 어떻게 뭐 버텼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었고 이제 늘 같이 하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라는 걸 같이 기대하고 희망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같이 여태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밌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우리 정재성 부대표님께서는 이제 컨설팅 펌 다니시다가 공동 창업자이신 김본원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로엔컴퍼니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게 2012년이셨는데 이게 참 지금 요즘에 가장 어려우실 것 같긴 하지만 힘든 시장에 이 도전을 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 없으셨는지, 또 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보람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어려운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에 편안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그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고 그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과정에는 사실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다시피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거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 일궈낸 이제 변화와 성장이 사실은 더 큰 보람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법률 서비스 시장을 처음에 제가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봤을 때 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변화는 온 국민이 염원하는 변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거는 온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사실 법전이 너무 내용이 많고 어렵다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통과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주고 그 변호를 해주라는 이제 변호사라는 라이센스가 생겼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호사의 또 법률 전문가의 그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나홀로 소송의 수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 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의 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나 그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컨텐츠가 사실 온 국민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정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필요성을 저는 당연히 그 어렵지만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시도를 하고 도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주변의 응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실질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도움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라는 지인과 또는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뿌듯한 그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로톡이 그 후기들인가요? 맞습니다. 예. 로톡에 실제로 이제 올라온 후기들을 저희가 그냥 몇 가지 추려서 봤는데, 그 법률 문제는 진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은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로톡의 월간 방문자가 약 1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월 평균 상담 건수도 2만 3천 건에 다다를 정도로 우리 주변에 법률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그 정보 비대칭과 접근성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그 법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진솔한 후기와 그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로톡을 이용해 주시는 그 변호사들도 이 로톡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로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서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서비스임에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 여러 번 언급이 홍승일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 국민 편익과 고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플랫폼과 회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로톡과 강남 언니는 이 기존 시스템 관성이 가장 강한 어떤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네, 그런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또 스타트업들의 도전과는 성격도 조금 다르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지만 또 그만큼 더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저희 팩플에서 뉴스레터 구독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 로또 강남 언니 관련 이 주제로 저희가 리포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혁신 수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굉장히 혁신 수용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신 분이 절반 이상. 예, 설문 참여하신 분이 뭐 많은 설문조사는 아니었고요. 한 150명 정도 참여하셨는데 절반 이상은 한국의 혁신을 이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주제를 읽고 나서 대답을 하셔서 더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한데 좀 더 많은 창업자분들 또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런 기존 관성이 강한 영역에 네, 도전해서 또 더 좋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토크가 그런 또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네, 말씀 진솔하게 재밌게 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